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이번 대선을 100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이십니다. 손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거의 1년 넘게 만에 저희가 한번 모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정치를 떠난 지가 2년이 다 됐죠. 네. 4.15 총선 이후에는 그렇죠. 뭐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났습니다. 아, 진짜요? 연락이 와도 안 만나고. 그럼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놀았습니다. 에이, 산에나 노신 다니고. 분은 아니고. 아니 근데 그동안 왜 정치를 또 이제 정계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그런 거 여러 번 하셨었잖아요. 여러 번은 아니고 예. 강진에 갔다가 네네네. 그렇죠. 돌아왔었고. 그래서 그때 사실 정계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번에 은퇴 선언을 다시 한다는 것도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머물러 살짝. 있으면서 이 산에 다니고 막걸리나 마시고 책이나 보고 뭐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사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외적인 일인데 왜 저도 생각을 안 했었죠. 안 근데 했다. 어떤 계기로 갑자기 결심을 아니 그동안 하셨습니까? 대선판이 이렇게 요지경이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손 대표 뭐 하시느냐 나와서 좀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아니 그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손 대표인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랬는데 네. 대선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론 그 양대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그보다도 이게 대선판인데 국가의 비전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없고 예, 예. 네. 또 대선이 국가 미래와 우리 정치의 핵심적인 그 네. 과정인데 여기에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요번에 맞아요. 양대 후보들이, 예. 후보한테서는 개헌의 개자도 나오지 않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 얘기 그러네요. 할 여력이 없었죠. 그렇죠. 뭐 다른 의혹들, 뭐 그쵸. 대장동이니 뭐 아니면 뭐 고발 사진이 워낙 맞아요. 다른 그러니까 의혹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서. 피곤합니까? 그렇죠. 이게 뭐 대통령 선거를 아이고 누가 덜 나쁜가 뭐 차악의 선택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강 국장이나 백 국장 잘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전에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지역위에서 단식을 했는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대통령제가 뭔가 무한 권력으로 모든 정치를 이렇게 아주 막 정치가 뭐라 그럴까요? 피폐해졌다고 그럴까? 네. 아, 예, 예. 그렇죠. 저희가 뭐 처음에 제가 한 30여 년 정치를 했지만 그때보다 점점 더 정치가 타락하는 그래서 정치 구조를 바꾸자 그런 생각에서 네. 단식을 네, 열흘 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고 뭐 비례위성 정당이다 그래갖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아니 양당제가 더 심해지고 그렇죠. 대통령제 피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네. 되건 안 되건은 하늘이 정해주는 거지만 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정치가 이렇게 망해져서는 안 된다. 네. 예, 예. 대통령제도를 내가 대통령이 돼서 네. 대통령제를 없애고 의회 민주주의의 참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네. 국민들에게 알려라도 주자.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나오셨다. 불씨라도 살리자. 네. 그러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니 그럼 뭐 대통령 될 생각은 없고 떠들기만 할까? 그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반응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호응이 커지고 네. 그게 점점 더 커서 함성이 되고 그러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석 달이라는 게 적은 기간이 그럼요. 아닙니다. 뭐죠. 네네. 얘기는 다 퍼뜨릴 수 있는데,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을 한다 하면 약간 역설적으로 느껴지긴 그러네, 합니다. 그러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이게 대통령제 폐지라고 하면 이게 내각제 개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말이죠. 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제 없애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통령의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가 제대로 역할합니까? 물론 국회의원들 개개인 지역구나 또는 개개인 관심사들은 하지만 큰 정치는
전부 다 청와대에 그 따라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그 내각 장관 누군지 잘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가 허수아비들만요, 허수아비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네. 다 알았죠. 건설부 장관 누구, 네. 복지부 장관 누구 다 맞아요, 알았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은 장관이 청와대 수석들의 허수아비가 되니까 그 코드 맞추기에 뭐. 이제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회에 대통령제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내각제 해야 되겠다. 이원 집정부제 해야 되겠다. 이런 국회의원들 내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낙연 총리만 하더라도 내각제 개헌론자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대통령제 하에서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헌을 하려면은 네. 대통령이 나서서 네. 내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제 없애겠다. 네. 내 임기를 줄이더라도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국회가 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움직일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고.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쪽입니까? 개헌에. 저는 여하튼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해체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모든 걸 갖고 우리나라처럼 모든 걸 갖고 인사권, 예산권, 뭐 감사권 다 네. 갖고 있잖아요. 아 심지어는 그 법원까지도 대통령의 청와대 그러니까요. 하수인다 뭐 사법까지 다 좌지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민주주의의 본류는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네, 네. 의회가 네. 대제를 통해서 그런 대제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거는 내각제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아주 이 대통령을 내가 뽑는 데 대한 열망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대통령을 지금과 같은 무한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네. 의회가 본류가 되는 네.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천천히 말씀드리죠. 네. 그런데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또 내각제에 대해서도 또 사실 우리나라에 과연 될까? 오히려 더 정치 혼란이 있는 거 아닐까? 사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뭔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어요? 바로 그렇죠. 네. 87년 체제라는 게 네. 네. 그 전에 유신 체제도 오광욱 체제에서 딱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 그거 하나밖에 네. 없습니다. 그쵸. 대통령의 네. 권한은 그대로예요. 네. 저 자신도 대통령제에 대해서 특별한 의심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내각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4.19 때 정면 내각이 맨날 4.19 때, 자유당 때. 5.16에 네. 무너진 거 못 봤나? 네. 그리고 일본. 네. 일본 총리 평균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네. 된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해 있었는데 그냥 주저앉고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데 제가 한 8, 9년 전에 독일에 연수를 한 10개월을 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의회 중심주의인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네. 그쵸. 경제적으로 무척 발전하고 경쟁력이 최고네. 네. 복지국가 8천만한테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네. 네. 그러면서 양독 동서독 통일도 하고 EU 통합을 주도하고 지금도 이태리다 포르투갈이다 금융위기 있을 때 독일이 나서서 그렇죠. 다 지원도 해주고. 격리해주는. 근데 그 기반이 어디 있느냐? 정치적인 안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소위 내각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리가 1949년 이래 8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메르켈은 지금 10몇 년을 16년. 했죠. 이번에 이제 숄츠가 들어서 이제는 바뀔 때가 되죠. 9번째인데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총리를 오래 한 것이 아니라 연립 정권으로 그렇죠. 그렇죠. 상대당의 정책을 집권당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통합과 정책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게인쇼가 외무장관을 16년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민당의 외무장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3인당의 외무장관 했어요. 네, 예, 네. 맞아요. 대연정의 외무장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 정책이 일관되게 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대통령제 양당제로 네. 대통령이 되면 그냥
앞에 거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죠. 근데 그게 말이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도 미국도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집권해갖고서는 빨리 기후협약 그냥 탈퇴해버리고, 네, 그렇죠. 뭐, 네. 저, 국제연합과, 그 연합관, 기구에서, 막, 탈퇴하고. 유엔이 아니라, 네. 탈퇴하고. 이런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결합이 갖는 정치적인 불안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 G7에 초청받는 이런 선진국으로 선진 경제를 이루는데 민간 부분이 커지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치도 다원화되는 마당에서는 이거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 네. 이제는 대통령제를 끝내고 의회 중심으로 그렇죠. 또 가능하면은 연립정부 다당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네. 근데 만일 대통령이 되셔서 개헌이 된다면 임기도 중단하고 중도 사퇴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이 대통령이라는 게 내 권력에 네. 그냥 그 심취해갖고. 그렇죠. 그거 5년 내내 갖고 네. 싶어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처음 할 때 뭐 순수한 마음 없었겠어요? 많이들 순수하다, 그렇죠. 순진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뽑았다는 국민도 많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집과 독선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을 이길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네. 그렇죠. 감옥에 가 있고 네. 그 전직 대통령은 그 돌아가셨는데 대통령이 조문은커녕 조화도 보내지 않아.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해외로 망명을 가거나 그 총에 맞아 죽거나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감옥 가거나 아니면 YS나 DJ가 뭐 괜찮으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자제들이 감옥에 그렇죠. 가요. 자제들이 그렇죠. 다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옥 가는 대통령 이 제도 이제 없애자. 그렇죠. 불행한 대통령 이 제도 없애자. 네. 이겁니다. 네.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그래서는 대통령. 네. 근데 지금 불과 출마 선언 일주일 전쯤에 결심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이 대선을 치르려면 조직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뭔가 공약도 필요하고 한데 너무 준비가 부족하시지 않나요? 준비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좀 확실하게 나오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출마 선언하기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네. 상황에서 그런데 우선은 이 우리나라 제도 개선, 제도 개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바꿔나가겠다라고 네. 하니까 뭐 단기 필망 홀로 좀 광야에 서서 광야에 뭐 장미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정책이나 공약이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배국장께서도 뭐 4번째 출마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4번째 출마 그냥 놀면서 했습니다. 아니죠. 많이 열심히 하셨죠. 준비하셨죠. 특히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네. 우리 정책자문단하고 한 2년 가까이 정책자문교수랑 네. 2년 가까이 매주 토요일 모여서 3시간, 4시간씩 공부를 하고 뭐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좀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네. 지금 그때 이미 이재명 후보의 무슨 그 강남훈 교수, 한신대 교수가 기본소득에 이제 네, 그렇죠. 그분 2번이나 모셔다가 강의 듣고 그렇군요. 토론하고 결론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아니다. 예. 그걸 이재명 후보가 다시 살렸군요. 아니, 그런데 그만큼,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만든 공약을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베껴가고 박근혜 네. 후보 쪽에서도 베껴가고 그랬었거든요. 저녁이 있는 사람. 그거 진짜 좋아요. 네. 노래까지 근데 기억이 아니, 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모으는 거는 우리 뭐 자료가 다 있으니까 네. 별거 아니고 또한 지금 요즘 정책 선거라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내놓는데 대통령 선거니까 정책을 내놔야죠. 네. 그렇죠. 이제 대부분이 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글쎄요, 없어요. 지금 뭐 다 그래요. 예. 다 퍼주고. 그러다가 또 국민들이 반대하면 이거 철회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쉬워요? 예. 중요한 것은 네. 대통령의 어떤 국가 비전과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를 제대로 네. 파악하고 나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구체적인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내놓을 겁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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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책도 정책인데 어쨌든 선거 운동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해도 그러려면 뭔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집단도 있어야 되고 뭔가 지원하는 그룹이 좀 있으신가요? 기존의 선거 운동 방식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해야죠. 네, 네. 조직에 뭐 특보를 수천 명 두고 위원장이 수천 그렇죠. 명. 지금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다 뭐 그렇죠. 저는 지금. 뭐 특보나 위원장이 뭐 그 수백 명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네. 공동 선대위원장도 공동으로 수십 명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상임은 하나인데 상임도 뭐 여러 여러 명이고 명이고 또 그래, 총괄 거기에다 또 총괄. 옥상옥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선거입니다. 아, 네, 네. 아, 지금 불란서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무소속 후보가 14%인가 뭐 네. 네. 얻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거를 조직으로 하기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데 네. G7의 네. 기술 강국으로 또 그 다원화된 그 민간 기업이 네. 주도하는 이런 경제로 와 있는데 과거에 개발 초기 시대의 대통령제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안 됩니다라고 그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조직은 지금 뭐 되지도 않지만 네. 그렇게 큰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네. 여기 강인선 뭐 네. 배성규 이런 그 네.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렇죠. 알리는 것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뭐 아니, 과거에 물론 보면 사람들은 이제 제가 그 후보 출마 선언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모이고 있고 네. 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다 떠나고 네, 다 반대했는데. 과거의 동지들도 근데 다시들 돌아오고 네. 새롭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예전에는 손학규가 움직이면 그래도 한국 대선판이 흔들흔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영향력이 예전 같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나 윤석열, 이재명, 이 양강구도 속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다 각오를 하고 나왔고요. 네. 네. 제가 정치를 완전히 떠나서 지난 4.15 총선 이후에는 4.15 총선의 마지막 유세 지원을 하고 난 뒤에는 정치권에 연락도 안 했고 네. 기자들도 안 만났고 글쎄요, 그러셨어요. 저희도 예, 예.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예. 예. 근데 내가 도저히 이런 선거를 그냥 보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걸 그냥 보면서 나 몰라라. 이거는 손학규가 살아온 정치 인생과 정치 철학이 아니다. 되건 안 되건은 네. 하늘에 맡기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걸 설득을 하고 그러자. 네. 이런 생각이어서 물론 지금 양강 구도로 이렇게 자꾸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아주 좁은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양강 구도의 대통령 선거가 과연 제대로 돼가고 있느냐. 네, 그건 어떤 그렇죠. 후보는 내가 내놓은 거 있었는데 국민들이 안 하면 내가 걷어들일게. 또 어떤 쪽은 그냥 내분 쪽으로 네. 이게 뭡니까? 그 자체가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잘못된 걸 그대로 선거 운동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네. 대통령 선거 제도가 대통령제의 잘못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출연입니다. 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 보세요. 예. 네.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때, 네. 검찰총장 때 이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부의 뜻대로 그대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집어넣고 그렇죠. 그렇죠. 또 그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초기에 뭐 반기업 정서가 아주 강했잖아요. 이재용 그 삼성전자 그렇죠. 감옥 집어넣고 그렇죠. 나왔는데 또 다시 집어넣고 네. 그 다 윤석열 후보가 한 겁니다. 아, 그렇죠. 집어넣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집어넣어. 그런데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조국 뭐 이게 안 되겠거든요. 네, 네. 그 이제 나름대로 법적인 네. 정의 관련 갖고 했겠죠. 아니, 일관되게 집어넣은 건 아니 맞아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추미애를 내세워서 예. 이제 그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래? 그럼 내가 나서지 이렇게 반대편의 수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반대편에서도 맞아요, 모시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드는 질문은 그럼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 거는 그거는 대통령제 폐해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그 근데 정권의 문재인 폐해입니까? 대통령의 폐해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부 다 감옥 가고 네. 피살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자제들이 이게 한두 사람이라면은 대통령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만 모든 대통령이 그렇다 얘기해요. 아니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선 사람들도 내가 대통령이면 너 감옥 가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극한 대결의 네. 정치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대통령 선거로 진행이 되지만 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거 안 된다. 네. 내가 나서서 내 대통령직을 포기를 하더라도 네. 정치를 바꿔나가겠다. 의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우리 이대로 갖춰야 되겠습니까? 뜻을 같이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네. 그러면 손학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일은 없고 대통령제는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네. 말이죠.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가서 한 무기징역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근데 있죠. 감옥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거기는. 비난하고. 또 다음번에 또 출마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와, 거의 할것 같아요. 여하튼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대통령제의 폐해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종식을 시키자. 이명박, 박근혜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그래서 벌써 작년부터 이제 사면해라.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 분이면 전번 그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시고 정권 교체입니까 유지론입니까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권 교체 쪽이시겠죠. 아니 정권 교체다 유지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그 출마 선언하는데 제가 쉬어봤더니 9번 정권 교체를 얘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정권 교체 그것만 얘기하지.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해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집권당은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을 당연히 얘기할 거고 네. 이 야당은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고 국민 전체는 아이고 문재인 정권 너무하다. 네. 이런 게 뭐 큰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보면 다 정권 교체예요. 네. 아니 그 사람들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걸 바랬는데 네. 그 아집과 독선 네. 아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안만 하면 뭐랍니까? 그렇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냥 통과시킨 사람이 25명인가 26명인가 그러다가 그렇죠. 검찰총장한테 살아있는 권력도 그 자유롭게 해라. 성역 없이 해라. 그러고서인데 그걸 건드리니까 바로 이제 그 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빼고 살아있는 권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정권 유지냐 교체냐 이런 걸 여쭤보시는 거는 뭐 이 자리의 취지는 아니고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권이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뭘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제 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장동 의혹, 뭐 형수욕설, 살인범 변호, 뭐 정신병원 입원까지 뭐 그다음에 각종 또 포퓰리즘 공약 문제까지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경쟁 후보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개인의 능력이나 자세 이런 걸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네. 그렇죠. 수원에 영통 있죠. 영통. 영통에 삼성전자가 있는. 그 광교 신도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 평의 광교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네. 네. 그 완전히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네. 땅
매입하고 뭐 그 분배하고 그러네요. 이런 걸 아, 그때 다 했거든요. 그때 다 했다. 네. 공영 개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광교 신도시 그렇게 큰 100만 평의 신도시를 개발해도 대장동 사태 같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아하.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개발했거든요. 네, 네, 네. 판교는 아주 우리 그 수도권의 아주 그 소중한 주택단지 후보에서 건설부에서 그걸 그 주택단지로 갖고 가려고 그런 걸 4년을 싸워서 지금 판교 그 테크노밸리 디자인을 다 하고 분양까지 다 마치고 기공식까지 하고 나왔었어요. 아, 그렇네요. 근데 판교 신도시 그 테크노밸리 개발하면서 대장동 사태 같은 글쎄, 이런 얘기 자금은 못 없거든요. 들어봤어요. 어허. 제가 파주에 네. 그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본단지 맞아요. 50만, 그건 분명히 기억납니다. 네. 본단지 50만 평에 맞아요. 그 협력단지 합해서 130만 평인데 30만 평. 거기 이런 뭐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아하, 근데 이분은 그 쬐끄만 대장동 하나 갖고도 이 큰 난리가 났네, 나라가. 그러니까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청렴성입니까? 말이죠. 능력입니까? 저는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직에 있을 때는 네. 본선뿐만이 아니라 당내 경선에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 아, 현직일 때. 아. 이분이 성남시장 때부터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4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오로지 그분이 내가 내 능력과 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한 실적을 보고 국민들이 날 평가한다. 공약 이행률이 뭐 90몇 % 나왔는데 네. 근데 실례지만 네. 이재명 도지사가 뭐 성남시장 때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 네. 뭐 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경기도 아주 큰 일자리 그때 얘기 많이 하셨던 거. 일자리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 아, 경기도지사로 업적이 무엇이냐. 실적 예. 생각나는 게 뭐예요? 대장동밖에 생각이 안 나죠. 왜? 지금은 대장동인데. 아니 저는 이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게 그 쏠려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아. 경기도지사로서 해야 될 일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민을 위한 일보다는 자신의 대선을 위해서 도지사로 경기도민이나 일을 했다는 저는 거죠. 경기도가 그냥 단순히 경기도민을 위한 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경기도 때 이 경기도에 뭐라 그럴까 이걸 세계 속의 경기도로 아, 그렇죠. 했습니다. 그때 그랬고, 뭐. 근데 일자리 그거는 만들고, 경기도는 기업 유치하고. 다른 도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업을 세계적으로 이끌어 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를 열 바꾸나 돌면서 맞습니다. 세일즈 반도체, 네. 디스플레이 최고의 기술 산업들을 다 유치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근데 이재명 지사 보니까 뭐 주로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맞아요. 뭐 이런 거 주로 기억나요. 돈 나눠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 대통령 선거에만 정신이 쏠려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 고무신 막걸리 나눠준 게 지금 요즘은 현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 개인을 탓하기보다 저는 경기도지사 4년을 하면서 정말 다른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지사들이 대통령 나오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선 출마한 아니야, 거. 끝나고서 했죠. 네. 끝나고서 하셨죠. 그래도 어쨌든 그 네. 경기도지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예. 그러나 지사 현직에 있을 때는 안 했다 얘기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지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경선하면 전국에 돌아다닙니다. 예. 또 메시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선거 대책. 그럼 참모들이 그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네. 발전을 위한 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직은 경기도는 비선 조직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대선 그 후보는 당내 경선에도
네. 현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할 네. 필요가 이런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글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치학자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인이기 전에 정치학자이셨잖아요. 아니, 예. 제가 이건 정치학자들이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해본 예. 사람으로, 경기도지사를 해본 사람으로, 지금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후보 나오면서, 야, 저건 경기도정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안타까움이 들어요. 안타까움이.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을 막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국토보유세다, 뭐 기본소득이다 막 하다가 이게 핵심 공약이라고 했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럼 막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 빼는 모양새인데 이건 유연한 겁니까? 말바꾸기입니까? 포퓰리즘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게, 이제 그만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국가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예. 그냥 여기서 표웃는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둬들인다. 이거는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 후보가 네. 뭐 가져야 될 네, 이런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이재명, 이제 윤석열 두 후보가 이제 어쨌든 제일 이제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 두 후보가 주도하고 있는 지금 선거판이 결국 비전이 없다는 게 이제 결국 손 후보님을 나오게 하신 그런 중요한 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제를 없애는 거 말고 그것보다 더 그 너머의 비전을 좀 하나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제가 저 친구가 배 선장을 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대통령 선거를 나오겠다고 했을 때, 야, 학교야, 그 선장의 역할이 뭔지 아니? 가장 중요한 역할. 네. 그러니까, 글쎄, 뭐 선원들을 다 지휘하고, 뭐 그랬더니, 잘 생각이 안 나서. 네. 선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망망대해에서 내 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네. 그래야지 그 항로를 보고 그렇죠. 항로에 어디 무슨 뭐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단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안 그럼 표류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어디로 근데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로 지금 4차 산업 그 혁명 시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기술 그 산업 과학기술 발전이 막 무척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빌리티가 변하고 또 이제 우주 산업이 새로 생기고 뭐 이런 그런 그 AI가 앞으로 군대를 지휘하게 된다고 하고 말이죠. 그 미국에서 우주사령부가 군대에서 만들어지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기술 강국이라고 하지만 자, 반도체 1위 국가라고 했어요. 근데 바이든이 들어서서 미중 대결로 그 경제전쟁을 선포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성 SK한테 정보 다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미국의 인텔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도 자기네들 만든다고 그러고. 그렇죠.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갈지 잘 모릅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 무너져요. 그럼요. 자동차 배터리. 이게 각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네요. 이런 그 상당히 심각한 그리고 우리나라 무슨 저 안보 이런 것도 지금 그 항공모함 만드는 데 대해서 뭐 논란이 있고 합니다만 이제 그 AI와 드론이 주도하는 이런 전쟁 형태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미래 비전을 갖고 나라 운영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런 데 대한 거 없이 그냥 당장 권력 갖겠다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아니 저는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바로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아유 좀 너무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뭐 나이가 좀 들었다고 경륜이 어쩌고 저는 그런 얘기는 싫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네. 확고한 신념과 그것을 뒷받침할 비전이 필요하다. 근데 이 두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 갖고 싸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뭐 내가 뽑을 사람이 없다. 아니면 네, 그렇죠. 뭐 차악을 선택해야 되느냐. 네. 투표를 하기 싫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저는 제가 뭐를 뭐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대통령한테는 비전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우리나라처럼 그 갈등, 분열, 뭐 싸움의 정세,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개헌을 위한 소위 민주주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개헌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아직 세력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야 어떤 후보랑 뭐 윤석열이든 아니면 이재명이든 그 후보들이랑 개헌 얘기를 해서 개헌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후보랑 연대나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아니 얘기하다 보면 도무지 그런 데 대한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사 생각을 해도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 잘할 건데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그전에는 그 내각제 개헌을 얘기를 했었던 분입니다. 네. 예. 대통령 되고 나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무시하고 사법부도 뭐 그렇게 하고 그런 분이 지난번에 개헌안을 내놨습니다만 그건 개헌안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제의 무한 권력을 없애는 개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4년 중심제만 그렇죠. 얘기를 4년 한 중이면 거예요. 더 세지죠, 우리나라. 그러고 거기에 무슨 감사원을 어떻게 다 아주 조금 이렇게. 예. 아.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하고 따로 만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제가 분당에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네. 그때 그 성남시장 때 여러 번 뵙고 윤석열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뵌 거는 지난 8.15 때 김구 선생님역에서 그냥 잠깐 마주친 거 외에는 제가 바른미래당 대표를 할 때 윤석열 후보의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고 뭐 그랬으니까 성원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근데 시장 때 이재명 지사를 국회의원으로 보시니까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그냥 국회의원 대 시장으로 의례적인 특별한 정책 얘기를 할 건 아니었었고 네. 그 지역적인 문제 그렇죠. 그런 거면 논의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대장동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제일 지금 가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게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 그래서 뭐 세금도 오르고 부동산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미치겠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일단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세금 빡 때리고 그다음에 규제 더 하고 막 이런 쪽으로 지금 해결하겠다 하고 윤석열 후보는 우리 세금 낮추고 뭐 공급 확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손 대표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고 꼬인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경제관이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관. 예. 시장 경제를 무시한 거예요. 시장의 논리를.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억지로 갖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갖다 몰아놓고. 이를테면 부동산, 이거는 그 사는 가치, 주거의 가치지 투자의 가치는 안 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아파트를 그냥 단지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합니까? 그렇죠. 투자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아주 오히려 사는 가치보다 더 높게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기동에 살고 있는데요. 조그만 연립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뒷문을 열면 바로 산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북한산이 쫙 보여요. 그런 환경이 없고 뭐 리조트에 항상 와 있는 거 같고 공기 아주 좋고. 그렇죠. 한여름에도 시원하죠. 에어컨을 한 열흘 정도 먹고 잠깐 먹고 애들이 올 때, 손님들이 올 때 뭐. 그런데 집값은 형편없어요. 아파트가 아니라서. 시내 아파트
뭐 먼지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동네 살다가 그 시내 이제 뭐 비싼 집에 갔다가 워낙 이 공기가 나빠갖고선 다시 이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건 돈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을 네.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걸 갖다가 세금을 때려서 그 양도세나 보유세나 이래갖고서는 집 가진 비싼 집 사는 사람이 물러나게 한다. 물러납니까? 거래만 안 되죠. 그렇죠. 집값만 오르고.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을 존중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정책이라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모든 걸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거는 아주 극단의 애가 네. 좌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뜻이야 좋죠. 그 없는 사람들한테 네, 네. 그 집을 갖게 한다. 집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은 집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세 높이고 거래세 네. 높이고 뭐 이러는데 그게 더 꽁꽁 얼어붙어 갖고서는 그렇죠. 더 올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을 존중해야 된다. 네. 네. 부동산 정책도 저는 지금 무슨 세금으로 얼마나 높이겠다, 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하겠다,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전문가들을 모으되 거기서 제가 할 일은 시장을 존중해라. 아, 네. 시장의 우리 원리에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존중을 해라. 마르크스의 자본 그 사회주의가 패망을 하게 된 것은 그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욕심, 자기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욕심, 네. 이런 것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누르고 그렇죠. 배급을 하겠다는데 네.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않죠. 그러면 지하 경제가 뭐 생기고 뭐 또 부정부패가 네. 뭐 바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행하는 정책 시행자조차 안 지키는데 그렇죠.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다 강남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런 자유로운 또 자유를 추구하는 네.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정책을 열어나가라. 네. 그렇게 대통령은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되지. 국민 앞에 와서 내가 집값 잡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한 잡겠다는데. 10개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저희 대통령이 갖는 권위로 되는 게 그렇죠. 아니다, 이런 아니죠. 얘기죠. 네. 네. 근데 좀 가벼운 얘기,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옛날에 이제 전남 강진에 토굴에도 사시고, 옛날 그전에는 또 전국을 돌면서 뭔가 국토대장정 체험, 이런 거 하시고, 그것까지 다 하시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요번 대선에서는 혹시 뭐 좀 이게 국민들한테 신선하게 보여줄 이벤트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네. 전국을 다니면서 민심대장정도 하고 네. 또 강진에서 조용히 지내기도 하고 네. 춘천에서도 지내고 맞아요. 춘천에서도 또 뭐 지냈었죠. 미국에 가서도 지내고 네. 독일에 가서도 네. 지내고 또 실리콘밸리도 가서 네. 보고 제가 워낙 대학교 때는 네. 그 당시 기준으로는 네. 그 극단 좌파였습니다. 저는 그때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불어온다, 네. 미국 대사관에 불이 붙었다, 잘 탄다, 신난다. 맞아요. 그 노래 있었어요. 네. 학생 때 이 노래를 부르고. 네. 저도 옛날에 불렀었어요. 잘 탄다, 신난다. 반미주의자였어요. 네, 네. 대학교 1, 2학년 때 재벌과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네. 끼고 다녔습니다. 김성도라는 분. 반재벌, 반기업주의자였어요. 네. 제가 최초로 무기정학을 받은 게 삼성재벌에서 운영하는 한비가 사건이 미술 사건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최초로 데모를 해서 최초로 무기정학을 받았어요. 반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또 기업에 대해서 왜 반기업 정신을 버틸 것이 아니라 기업을 존중하고 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영국에 가서 세계를 보고 또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세계 기술 산업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소위 그 이념에 의해서 네. 진영에 의해서 그 움직여서는 안 된다. 열린 미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네. 뭐 저는 지금 제가 무슨 뭐 새로운 뭐 이벤트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제가 살아온 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열어나가겠습니다. 네. 그걸 진정 어리게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저번 대선에 저녁이 있는 삶 예. 이걸로 상당히 히트를 치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하나 더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렇죠. 그런 노래까지 피처플레이스. 만드시고 노래를 직접 예. 부르시고. 아니, 근데 저녁에 있는 삶을 제가 얘기를 하고 이 정부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뭐 취지는 좋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또 회사원들이 모든 거 그냥 그 회사에 묶여서 밤늦게까지 뭐. 뭐 저녁마다 야근을 하고 또 나가서 술을 먹어도 회사 일로 2차, 3차도 회사로 그러지 말고 자기 개인을 개발하고 네. 가정의 행복도 추구하고 또 미래를 향한 자기 준비도 하고 그런데 근데 이걸 그냥 주 52시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그거는 하니까 아니었죠. 아니 우선 중소상공인들 영세 맞아요. 그 네. 소상공인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고 이제 칼퇴근하니까 아니 칼퇴근 해야 될 직장도 있지만 아닌 직장이 또 많잖아요. 맞죠. 그럼 불가피하게. 연구하다가도 그냥 불 꺼야 되니까 네. 그 컴퓨터 꺼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아니 뭐 업주가 처벌을 그렇죠, 받으니까 처벌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유연성을 갖고 네. 좀 단계적으로 또 그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대선을 벌써 이제 4번째 도전하시는데 그거는 열정도 대단하시지만 또 체력이 뒷받침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강 유지 비결이 뭔가 있으신가요? 뭐 제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 같아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뭐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산에도 네. 가고 네. 예. 또 저녁에는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네. 네.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네. 막걸리 쭉 마시니까 변이 좋아져요. 예, 예. 아니 그게 건강에 아주 최고죠. 아이고 그렇다고 무슨 뭐 다른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근데 무엇보다도 예. 마음을 편하게 갖고 예. 제가 바른미래당 때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 야유, 조롱을 받았습니까? 네. 다 받아주고 그 네. 사람들 내가 마음속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번 대선에 나서는 손학규만의 메시지 짧게 한번 해주시죠. 네. 나라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 대통령제, 양당제 갖고 끝없는 싸움으로 끝없는 무한 대결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강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막 올라서 있는 우리나라 자칫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꾸자고 대통령제들을 이제는 끝내고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세계로 발전할 수 있고 기술 강국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때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었습니다.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단지 만들었습니다. 평택의 항을 제3대 항으로 지금 키워놓은 그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미군이 동두천에서 나올 때 평택의 국제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원에는 광교 신도시를 만들고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고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정치적인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축적되어 온 경험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라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 손학규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나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네. 자, 그 4번째 대선에 도전한 손학규 후보의 주장을 오늘 들었습니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선에 도전한 손학규 후보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네.
아수라판 같은 대선판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손학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